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방문요양이든 또 뭐 조혈관보호든 요양원이든 설립을 하려고 이제 지정심사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정심사가 다행스럽게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일단은 기쁘죠. 정말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뭐냐면 지정심사를 받고 좋아할 새도 없이 시공구 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압박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업무인가를 빨리빨리 하라고 자꾸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시공구 담당 공무원들이 안내는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업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한테 뭔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자꾸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심사에 통과돼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정심사가 통과된 직후에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자료를 다운을 받으세요. 2024년 장기 요양기간 업무 안내라는 이제 PDF 파일인데요.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검색하십시오. 장기 요양기간 업무 안내. 그럼 이제 23년도 있고요. 쭉 보면은 24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4년 것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정에 관해서는 이미 했으니까 이제 건너뛰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현황 동보서, 공동인증서,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시공구 주무관이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인력보고 그리고 예산보고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뭐 어찌됐건 전체는 아니지만 이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라는 이런 책자를 다운받아서 쭉 한번 훑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정받고 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선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은행에 가셔서 시설 또는 이제 뭐 센터, 그러니까 기관용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통장이 아닙니다. 기관용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통장 만드실 때 이것도 하셔야 돼요.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공동인증서를 발급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할 때 공동인증서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동인증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시설용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용이 있습니다. 개인용. 일단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을 해보신 분들 또는 뭐 스마트 뱅킹을 해보신 분들은 공동인증서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을 자주 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기왕에 간 김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하실 때 이 시설용 이것도 이제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이 시설용은 언제 쓰는 것이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라든가 인건비 지급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여러분들 굳이 은행에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사무실 컴퓨터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그냥 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용 공동인증서가.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시설용 공동인증서가 아니에요. 개인용 공동인증서입니다. 이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갖고서 WBC, 희망이음과 같은 전산 업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굳이 추가적으로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쓰고 계신 걸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것마저 없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공동인증서에 관해서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서를 가셔야 돼요. 세무서를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비영리 사업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가실 때 여러분들 그 시공구로부터 지정서 또는 이제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 이걸 이제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지정심사 서류 중에서 사업계획서 또는 운영규정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법인이라면 정관을 들고 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관이 없잖아요. 개인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영규정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고유번호증 발급을 알아봤다 그러면 아주 일사천리로 금방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야 돼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은데요. 첫째, 현황통보서 이것을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현황통보서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한 장짜리.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업무를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디서 이 양식을 다운받아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단에 가셔갖고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가실 때 그 공단이 그 층으로 나눠졌거든요. 주로 이제 1층은 일반적인 이제 건강보험공단 업무를 보시는 곳이고 대개 이제 장기 요양 관련된 업무는 2층이나 3층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에 그 층수 그걸 확인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셔서 얘기하시면 안내를 해줄 겁니다. 하여튼 그 장기 요양 보는 그쪽 사무실 가셔가지고 현황통보서를 제출하러 갔다. 그러면 양식을 줄 거예요. 그럼 그냥 수기로 작성하시면 돼요. 이 현황통보서는 뭐냐면 통장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무 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 통장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수기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단에 가셔서 현황통보서 작성 또는 뭐 제출하러 왔다. 그러면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기관용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셔야 돼요. 기관용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러 왔다. 그러면 또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거기서 공동인증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로 줍니다. 뭐 두 장인가 세 장인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을 하는데 그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방법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 번호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 번호를 갖고서 사무실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공동인증서를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용 공동인증서는 어디에 쓰는 물건유관이 바로 요겁니다. 롱텀. 그러니까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이걸 쓰기 위해서 공동인증서를 그 발급을 받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설명하자면 정말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인증서 등록이 마무리됐으면 기관 정보를 게시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바로 이 롱텀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다가 등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한 업무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2024년 장기요양 업무 안내라는 이제 그 책자를 다운받으시면 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겁니다. 현황통보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내용이 안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제 통장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실 때 이제 대표자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은 바로 요건데요. 인력 변경 보고, 예산 보고입니다. 바로 이제 이걸 하라고 시공고 담당 주무관이 막 재촉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 뭐냐? 그러니까 설명 안 해줘요. 이게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친절한 지자체 같으면 이제 종이대기를 줍니다. 예,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지자체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담당 주무관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무관은 자꾸 업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업무를 맡은 주무관은 당최 모르니까 그냥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왜 안 했냐? 자꾸 이렇게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주무관이 그럴 겁니다. 안내는 안 해주고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왜 안 했냐? 빨리 하시오.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이제 인력 보고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지정심사에 통과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뭐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대부분은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인력 보고는 이분들입니다. 이제 방문 요양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심사를 받으실 때 서류를 제출하실 때 근로계약서 포함을 시켰죠. 그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분들의 근로계약서도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정심사는 통과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이미 시공고에 제출되었고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피하지만 저도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사업할 때. 창피할 노릇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산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특히 이 15명 요양보호사 이분들 제가 이제 15명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분들은요 실제로 일할 분들이 아니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동감하시죠? 제가 전국적으로 수십 명, 예? 거의 뭐 200명, 300명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 분들과 연락을 다 주고받으면서 물어봤을 때 대부분 모르세요. 뭐냐면 이 요양보호사들은 실제로 일할 분들이 아니고 급조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죠. 다른 센터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장기 요양은 아닌데 일반 직장에서 이미 직장생활하고 계신 분들, 원래는 이런 분들 올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안 돼요. 그리고 자격증은 있으나 그냥 놀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15명을 고르실 때 이런 분들을 고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원래 하셔야 돼요. 예?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원래는 안 돼요. 예. 여하튼 이제 어쨌거나 이제 15명 만드셔가지고 넣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다시 보고하라고 그래요.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 일할 요양보호사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시군구에 인력 보고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15명을 맞춰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난해하다는 점이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하면 되지. 예? 하면 되지. 뭐 지정심사 받으실 때 근로계약서까지 해서 물론 뭐 대부분 가라로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사인도 대충 하셨을 것이고 아마 뭐 정석으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요, 첫째, 그 15분에 대해서 범죄 조회를 하셔야 돼요. 범죄 조회. 구체적으로는요, 요겁니다. 노인학대 경력, 장애인학대 경력, 범죄 경력, 이 3가지. 물론 지자체마다 약간 다른데요. 노인학대 경력과 장애인학대 경력만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지자체는 범죄 경력까지 다 해라 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당 주무관들이 이쪽 업무를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2개면 되는지 3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라면 해야죠. 어쩔 수가 없죠. 이 범죄조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15분 앞서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급조되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이분들 중에서도 그 본인의 서류가 시군구에 제출됐는지도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급조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이 범죄조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AB센터장님들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근데요, 범죄조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문제는 요겁니다. 건강진단서입니다.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라는 지자체가 있어요. 건강진단서는요, 요양보호사들 직접 병원에 가셔야 돼요. 또는 보건소 가갖고 건강검진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가져와야 됩니다.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검진 받으러 가셔야 되고 또 찾으러 또 가야 되잖아요. 2번이나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귀찮은 것을 과연 누가 해주냐 이겁니다. 그 15명 중에 실제로 우리 센터랑 일하실 분들은 해줄 거예요. 수급자랑 연계시켜서 실제로 일을 주면 할 겁니다. 근데 일할 것도 아닌데 수급자 연계시켜 주지도 않는데 누가 이 귀찮은 것을 해주냐 이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수급자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진단서 첨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극구 하라는 지자체가 있어요. 극구 하라는 주무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조회는요, 사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진단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앞서 살펴봤던 이 15분이 있죠. 이 15분, 그러니까 그 지정시험사 받을 때 근로계약서 서류가 들어간 이 15명 꼭 그대로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뭐냐면 그 시공급 담당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15명만 맞추라 이겁니다. 15명만.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분들은 협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도저히 협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4명. 이 4명. 그러면 이 4명은 새로 구하셔야 됩니다. 새로. 협조가 되는 요양보호자를 추가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구해서 범죄조회도 하셔야 되고 건강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겁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겁니다. 이건 이제 노인학대인데요. 이런 뭡니까? 이것을 출력을 해서 스캔을 해서 전산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협조가 되시는 분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인력보고입니다. 예산보고. 왜냐하면 앞서 그 요양보호사분들의 그 범죄조회 그리고 이제 건강진단서까지 어렵게 협조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범죄조회 그 서류도 출력을 했고 또 요양보호사로부터 건강진단서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서류를 그냥 종이로 된 서류를 공무원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전산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 WPO시라고 그러죠.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희망이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교양 정보 시스템 롱텀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인력 보고와 예산 보고는 이 첫째와 둘째 요게 해당됩니다. 근데 이 전산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보통.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10년 전에도 정말 이름 먹었고 지금도 최근에도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누구나 어렵습니다. 이 전산 업무가. 그래서 솔직히 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 요겁니다. 예, 바로 요겁니다. 이제 뭐 시설 코드를 발급받아야 되고 공동 인증서 등록을 해야 되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 안 되면 또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아무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이제 희망이임은 바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봤을 땐 뭐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간단한가? 절대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 번에 짝 업무를 처리하는 분은 저는 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번에 짝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희망 이음 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 화면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산으로 인력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산도 이제 WFOC라는 이런 전산에 이렇게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은 간단해요. 입력하기 전 단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기본 세팅하는 게 복잡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솔직히 이렇게 입력하는 건요 간단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WFOC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종사자들 임직원 보수 일람표도 작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다 요령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보고는 이제 희망이음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에서 하거든요. 이건 이제 그 W4C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지만 이것마저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예. 알고 나면 쉬워요. 그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진짜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 이미 하고 있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처음에 했던 업무는 기억을 대부분 못 하십니다. 또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들한테 크게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상 이제 그 전화 상담원, 사회보장정보원 이분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근데요, 이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일단 궁금한 거 물어봐서 궁금증이 해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막혀요. 그럼 또 전화합니다. 그럼 또 해소가 됐는데 또 막혀요. 만약에 이 막히는 단계를 제가 쭉 나열한다 그러면 아마 한 200번은 막히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전화상담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컨설팅 업체에다가 하면 뭐 확실하겠죠. 돈만 주면냐. 아는 지인은 이제 컴퓨터를 잘한다는 젊은 친구들. 근데 이분들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점이 뭐냐면, 진짜 왜 저도 그렇게 정말 고생했느냐.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2021년도에 매뉴얼이 끝납니다. 최신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심각하냐. 2022년 9월달부터 시스템이 확 바뀌거든요. 그 전에는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W4C에서 시공급 보고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그런 세대죠. 10년 전에는 이제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근데 2022년 9월달부터 바뀌어요. 희망이음이라는 게 중간에 끼어듭니다.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희망이음으로 업무를 이제 봐야 된다 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또 전산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바뀌어요. 근데 교육이 없어요. 이 교육도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바뀌기 전 교육입니다. 근데 왜 이 진학 교육을 왜 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건 진짜 심각하다. 정부가 너무한다. 그래갖고 이제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봅니다. 그러면 간간히 쓸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간 과정을 너무 건너뛰어요. 생략하고 막 그냥 점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그리고 연결이 쫙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예? 정보원 상담원에게 하나부터 이렇게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요, 더 심각한 건 이분들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세부터 뭐 힘들다 이게 아니고 60대이신 분들 중에서도 컴퓨터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싸잡아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뭐 40대인데도 컴퓨터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애를 먹을 것이고, 하여튼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큰일입니다.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기존 사업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옆에 있는 센터, 옆에 있는 요양원에서 좀 직원을 불러다가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과연 친절하게 해줄까요? 경쟁자인데? 해줄 리가 없어요.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누군가를 불러서 이제 오라고 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밥이라도 술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요. 공짜로는 안 해줍니다. 아무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했는데, 예.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육을 말씀드렸죠. 사회보장 정보교육. 제가 이 교육을 일부러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근데 듣다가 짜증나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뭐냐면 시스템이 지금 또 바뀌었거든요. 근데 바뀐 건 교육을 안 해줘요. 바뀌기 전 것만 해줍니다. 환장한 노릇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기는 도대체 일을 하는 곳인가? 의심이 됩니다. 얘가 자꾸 이제 앞으로 넘어가네요. 지금 마우스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 주변에 센터나 시설에서 그 직원이 나와서 도와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같은 지역이라면 경쟁자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줄 리가 없다. 다음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원에게 지겨울 정도로 하나씩 다 물어본다. 예, 200단계다. 200번을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불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 지치고, 예, 그리고 또 컴퓨터에 이런 것들이 전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 번 듣고 나면 또 기억을 못 하세요.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스트레스 받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마지막 방법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요청하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깔끔할 겁니다. 예. 돈을 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주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네요. 그러나 뭐 주변에 맡길 만한 사람이 대체 어디서 알아보냐 이거죠. 예. 이런 사람들을. 어떤 방법이 되었건 미리 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공고 담당 주무관은 수시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컴퓨터가 도저히 이제 전산 시스템이 자신이 없다. 예, 그러면요. 어차피 사회복지사 뽑으실 거면 미리 뽑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고 전산 경험이 없고 상담원이 상담해줘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리고 상담원이 알려줬어도 전화 끊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럼 못 하십니다.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산에 익숙한 젊은 직원을 미리 채용을 해두시는 방법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어차피 뽑으실 거라면.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겪고 있는 분들을 몇 번 이제 만나보면서 이거 심각하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움을 드리긴 했어요. 직접 가서 이제 도움을 드렸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정말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컴퓨터 전산을 전혀 못하신, 전혀라는 표현보다 마우스는 만질 수 있어야겠죠.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이제 전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메뉴만 보시고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200단계를 다 캡처를 떠서 알려주는 그런 메뉴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 지금 완성이 안 됐습니다. 벌써 지금 100페이지가 넘어갔거든요. 아무튼 다 완성이 되면 또 이제 안내를 해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할까요? 제가 이제 몇 분을 이제 쭉 도와드리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형태로는 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